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벤님들의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인공위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소실적부터 조금 남과 좀 틀리게 인공위성이나 우주나 이런 데에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지금부터 39년 전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 출판되었을 때에 서점에 달려가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바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어릴 때부터 많이 가지고 왔기에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됩니다. 오른쪽 그림 보면 우주체 발사체가 있고, 왼쪽 아래에 보면 발사체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하늘을 뚫고 올라오는 장면, 그 위에 그림은 발사 초기에 고강력 에너지를 분출해 가지고 대기권으로 올라가는 장면이고, 저거 위에 보면 탈출 속도 초속 11.2km,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로켓이 지구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초속 11.2km의 스피드로 상승을 해야지만 대기권을 뚫고 외계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빨리 탈출을 스피드를 내 가지고 간다는 게 얼마만한 힘이 작용할지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인공위성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내년부터 스타링크가 한국에도 상용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뱃사람들도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데, 혜택을 보게 되면 저게 육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게 별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해상에 근무하는 우리 선원들은 무섭기 시대에서 바로 20세기 때 문화 혜택을 받는 거나 다름없이 엄청난 혜택을 문화생활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스타링크를 알기 위해서, 물론 몰라도 관계없습니다만 스타링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인공위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하시면 도움이 될까 싶어 가지고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인공위성의 원리를 보면, 자, 로켓을 이용해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려 행성 주위를 돌도록 만드는 인공장치입니다. 그 장치들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둘레의 원 또는 타원 궤도를 위성처럼 비행하는 인공물체, 즉 인공위성이라고 불립니다. 인공위성은 지구로 떨어지거나 외계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중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어째서 저게 밖으로 날아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딱 위에 떠 있을까요? 평상시에 아무런 생각을 누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공 분야 아니면 깊이 하겠습니까만은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위성이 공중에 떠 있는 데는 그만한 계산과 그만한 필요 에너지, 그리고 모든 게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지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 한 사람이 첫 번째 돌을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면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더 멀리 던져보자 싶어 가지고 두 번째 더 힘을 주어서 던지면 조금 더 멀리 가서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도 한번 던져보니 어른이라서 그런지 좀 더 멀리 날아가서 3번 지점에 떨어집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태를 공기가 없는 상태라고 가정해 봐야 됩니다. 공기란 저항이 없으면, 자, 무엇이 작용합니까? 여기는 우리 뉴턴이 발견했다는 만류 인력, 중력이죠. 중력만 작용합니다. 중력마저도 없다 그러면 그냥 약함이라도 힘이라도 계속 날아갈 건데, 중력이 땅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의 힘보다 더 센 힘으로 던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멀리 날아가겠죠. 그런데 속도를 차츰 증가해 가지고
많은 힘을 가지고 던지면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다시 던진 사람의 뒤통수까지 날라오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힘을 준다 그러면 포물선을 그려 가지고 자기 뒤로 날라오는 게 아니고 포물선을 그리다가 외계 밖으로 탈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스피드를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공중에서 위성을 쏘아 보내면 계속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수학과 공학이 필리로 요구되기 때문에 옛날에 아폴로 발사 때처럼 아날로그식으로 하지 않고 요즘은 모든 게 옛날보다는 반도체나 모든 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더 쉽겠죠. 지구가 하나 있는데 다 힘이 중력이 중앙으로 작용하죠. 모두들 알고 있듯이 지구는 둥근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구 둘러의 모든 사물들은 지구 중심을 향해 당겨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앞을 향해서 던지던 날이 날아가는 힘과 떨어지는 힘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도로는 앞으로 날아가려고 하는데 중력이 당겨오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중력이 없다 그러면 안 떨어지죠. 그렇죠. 던져지는 포물선의 크기가 지구의 크기와 같으면 계속 지구를 따라서 돌아갑니다.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힘이 같아 그리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만약 나아가는 힘이 포물선을 그리면 떨어지는 힘보다 더욱 강하여 타원형의 생길 만한 힘을 넘어선다면 돌은 지구를 벗어나서 외계로 탈출하여 버립니다. 이렇게 지구를 탈출할 만큼의 속도를 우리는 탈출 속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 인공위성을 지표면에서 공중에 쏘아가지고 90도로 쏴 올리든 몇 도로 쏴 올리든 계산에 의해서 쏘아 올리서 여기서가 이 지점 위치가 인공위성이 있을 지점이다 하면 거기에서 속도를 가는데 탈출 속도로 넘어서는 힘을 쏴버리면 여기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스피드를 정확한 계산에 의해 가지고 지구 도는 속도 모든 걸 감안해가 속도를 딱 맞춰 놓으면 지구를 끊임없이 돌면서 지구와 통신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달 또한 같은 원리로 지구를 돌며 지구 또한 같은 원리로 태양의 하늘에 떠 있으면, 그러니까 달이 지구를 도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구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계속 돌고 있죠. 그러면 태양 또한 은하를 중심으로 영원히 회전하고 있습니다. 태양도 영원히 회전하고 있고 은하를 중심으로 중심체가 되죠. 거꾸로 은하도 어느 중력체를 하늘로 떠도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냈으면, 자, 어느 중력체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관측도 할 수 없이 먼 거리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도 어느 중력체 중력의 힘을 받고 하늘을 계속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력체 또한 이 거대한 집단의 일원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의 원리가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묘한 원리입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분리되어서 행동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자그마한 위성 조각 그런 것 외에는 다 규칙적인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가지고 돌고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그 규칙이 다른 문제에 의해서 깨어진다면 이 우주는 뭐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무한해 보이는 하늘조차 모래사장 속의 모래의 한 톨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이는 우주가 공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이 우주도 그저 관측 가능한 우주일 뿐이면 이곳마저도 무한한 3차원 공간 속 모래의 한 알일지도 모릅니다. 지구 궤도를 드는 450톤이나 나가는 무게의 국제 우주 정거장이 안 떨어지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십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위성을 강력한 투수가 던지는 스피드볼이라고 생각하면 물리적으로 초속
7.9km 이상의 속력으로 던지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계속 돌 수 있습니다. 제1 우주 속도라고 하는데 초속 7.9km, 그러니까 고도가 0일 때 로켓의 비행속도, 고도가 0이라면 지표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표면에서 초속 7.9km로 우리가 볼을 던진다 그러면, 물론 이론상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던진다 그러면 이게 지구의 중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구를 영원히 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속도를 산출한다는 게 이거보다 낮으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거고, 이거보다 높으면 7.9가 아니고 8.0이다 그러면 제1 우주 속도보다 높아버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구와 점점 멀어지면서 타원형으로 형성해서 돌면서 멀어지면서 끝내는 우주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이 제1 우주 속도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속도라고 위성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구가 당기는 힘과 지구 밖으로 멀어지는 힘이 균형을 이루는 힘이 제1의 우주 속도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는 이 속도를 늦추는 저항이 없으므로 원래 속도를 유지한다. 그렇죠. 왼쪽에 보면 만류 인류의 법칙, 중력이라고 되어 있죠. 보면 지구가 있는데, 자, 저 하늘에 보면 조그만 공이 하나 있는데 한쪽은 원심력으로 해가지고 나가려는 힘이 있고, 그렇죠. 하나는 또 중력이라는 인력의 힘으로 당기려는 힘이 있죠. 그래서 지 위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관성해가지고 물체가 외부의 힘을 받지 않을 때 처음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뭐 관성의 법칙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생각나실 겁니다. 물체가 외부의 힘을 받지 않을 때는 어느 공간이든 간에 처음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겁니다. 우주에서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으면, 내가 공을 발로 뿡 차버리면 이 공은 영원히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하며 그 방향으로 날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필요한 궤도 속도가 늦어진다. 자, 고도가 높을수록 중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시죠? 지구와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가 중력이 강하죠. 강한데 지구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하죠. 그럼 지구하고 아주 떨어진 달 근처까지 가버리면 우리가 뭐 거의 중력을 못 느끼죠. 달 이상으로 뭐 벗어나 버리면 지구 중력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죠. 지구 표면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이 지구를 도는 속도를 더 빨리 해줘야 됩니다. 자, 최고 바깥에 있는 천리안 위성을 보겠습니다. 천리안 위성은 지표에서 36,000km 정지 궤도라 부릅니다. 우리가 정지 궤도라 부르는 데는 지점이 36,000km인데 이 지점에서 중력과 외력 바깥으로 벗어나려는 힘을 계산할 적에 초속 3km로 쏴보내면 지구하고 똑같이 돕니다. 지구 한 바퀴 도는 시간과 천리안 위성이 한 바퀴 도는 시간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리안 위성이 초속 3km로 계속 지구 옆으로 돌고 있는데 지구 표면에서 쳐다보면 하늘 그 자리에 항상 1년 내내 그 자리로 우리가 뜨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는 지구도 돌고 천리안 위성도 처음에 힘을 받아 가지고 설치할 때에 초속 3km로 회전을 합니다. 지구와 회전 속도가 같고 중력과 외부로 벗어나려는 힘을 딱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까운 것이 KPS라는 장비인데 이거는 지표에서 10,000km, 이건 좀 더 가깝죠, 천리안 위성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4.9km/s 속도로 회전을 해야지만 지구의 위에 계속 그 자리에 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랑 위성은 지표에서 700km, 7.5km 속도,
최고 가까운 국제우주정거장은 지표에서 얼마 안 됩니다. 400km인데 7.66km죠. 자, 국제우주정거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 공동체가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고 있죠.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많은 실험과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아직도 일부분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 우주정거장은 밑에서 보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으면 7.66km의 속도로 계속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하늘이 400km 높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일정 시간마다 우리 머리 위를 한 번씩 지나가 버리죠. 천리안 위성처럼 정지궤도 지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싹싹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인공위성의 종류에 대해서는 저궤도위성, 극궤도위성, 정지궤도위성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에 초등이나 중학교 과정에는 이렇게까지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저궤도위성, 고궤도위성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여기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정지궤도는 적도 상공 36,000km의 정지궤도를 비행하는 위성입니다. 위 위성은 지구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일치해 지구 표면에서 보면 위성이 하늘의 한 지점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지궤도 이외의 궤도를 비행하는 것은 이동위성이라고 한다. 이동위성의 대부분은 저궤도 위성은 우주 탐사 같은 궤도를 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은 우리가 상식사항인데 세계 최초 인공위성은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발사한 스푸트니크 1호입니다. 소련이 최초로 발사했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미국이 최초로 갔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인공위성도 최초가 소련이고 유인 우주선, 무인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무인 우주선도 소련에서 가가린이라는 우주인이 승선하고 처음으로 발사됐습니다. 소련이 최초였습니다. 위성은 중력과 원심력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실제로 회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표현하기를 지구와 위성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을 제자리에 맞추면 두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충분한 속도를 부여합니다. 자, 중력을 이길 수만한 속도를 줘야 되죠. 더 줘버리면 그 중력보다 당기는 힘보다 더 세버리면 우주를 탈출해 버리니까 충분한 속도를, 정확한 속도를 부여해야만 가능합니다. 지구 가까이에 있는 위성은 멀리 있는 위성보다 중력의 힘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주에서의 저항은 공기가 없으므로 절대로 속도가 감속되지 않습니다. 즉 위성은 운항 에너지원이 없어도 지구 주위를 도는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위에 그릴 것 같이 그렇습니다. 위성은 저궤도, 중궤도, 지구 정지궤도에 위치하게 됩니다. 위에 그림에 보면 저궤도 위치는 이 정도, 중궤도 정지는 요 에리아, 중궤도는 2000에서 35,700 사이를 중궤도로 하고 정지궤도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36,000km죠. 이 세 궤도가 있는데 위성을 배치할 때 위성의 사용 목적에 맞는 지점에 배치해야 됩니다. 저 궤도는 160에서 2000km의 거리에 있어 위치 관측, 지구 관측, 일기예보, 위성 전화 통화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위성 통화에 사용되는 위성을 저 정지궤도에 떼어놔 버리면 옛날에 거기에 선박에 근무하신 분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시차로 인해 가지고 말을 하고 나면 한 1, 2초 후에 저쪽에서 대답하는 바람에 말이 서로 중복돼 버리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 전화는 위성은 물론 장단점이 있죠. 정지궤도에 띄워놓으면 위성 한 개로 커버할 수 있지만 그 대신 그런 단점이 있고
그렇다고 저궤도에 띄지 않으면 위성이 우리 머리 위에 왔을 때만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십 개의 위성이 필요로 하겠죠. 이 위성이 지나가면 다음 위성이 또 간뜩 뛰어 지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즘 저게 선박에서는 위성 전화가 전혀보다 조금 더 좋아진 이유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같은 것을 하려면 높은 궤도, 지구 중지 궤도가 선택됩니다. 지구 중지 궤도 위성은 35,786km에 있는데 이거 우리 그냥 36,000이라고 불러버립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 정지 궤도 위성 3개가 있고 지구가 하나가 있는데, 정지 궤도 위성 하나가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커버하기 때문에 위성 3개만 가지고도 전 지구를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고 좋겠습니까? 좋은 점만큼 또 단점도 생기겠죠. 공간파 장애라든지 그런 것도 멀수록 생길 것이고, 시차 차이, 우리가 월드컵을 하는데 페루에 산다 그러면 지구 반대쪽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호 통신 방식이 아니고 방송 중계니까 일반적으로 받는 통신 방식이기 때문에 몇 초 느리게 받습니다. 그래도 서로 바로 전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못 느끼고 TV를 무난하게 시청할 수 있는 겁니다. 지구와 같은 각 속도로 회전합니다. 즉 위성 하나하나가 한 바퀴 도는데 23시간 56분 4초가 소요됩니다. 지구 정지대에 있는 위성은 한 바퀴 지구를 도는데 23시간 56분 4초가 소요된다는 말은 우리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하고 사전 시간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속도를 부여해놨기 때문에 땅에서 보면 머리 위에 24시간 계속 떠 있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구 정지 궤도 중에서도 특별한 정지 궤도가 있는데 이는 지구의 적도가 중심이 같습니다. 이 위성들은 지구에 대해서는 정지해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위성 방송 수신 안테나를 계속 조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에 이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지 궤도 지점에도 수많은 위성들이 존재합니다. 이 위성들은 국제기구인 국제통신연합 ITU에서 관리합니다. 이와 같이 적도의 위성을 두게 되면 좋은 점이 많죠. 북반구, 남반구를 같이 커버하죠. 만약에 같은 위치라도 북반구 쪽에 있는 거리에 있다 그러면 남반구를 커버할 수 없죠. 우리 인류가 대부분 적도를 기준으로 아래 위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위치가 적도겠죠. 아래 위를 북반구, 남반구를 다 커버하죠. 그러면 이걸 규제 없이 가만히 놔두면 서로 국가들이 많은 위성을 그쪽으로 밀집해 넣으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국제통신연합에서 이걸 관장합니다. 세계별로, 나라별로 분할해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위성 배치의 권한을 ITU에서 서로 국가들이 다툼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정지 궤도에는 항법 위성도 몇 있습니다. 정지 궤도의 위성 하나는 지구 표면의 면적 3분의 1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효율적이고 GPS와 같은 중궤도를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이유는 저궤도 위성 시 위성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위치 계산에 에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상식적으로 GPS의 고도는 22,200km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앞으로 나올 스타링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데이터를 빨리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는 지구 표면에 최고 가까운 저궤도 위성을 사용합니다. 저궤도 위성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두 개 띄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금년 초에 5,000개 정도 올라갔다 그러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위성을 쏘아야지만 하나 위성이 지나가면 다음 위성이 받아가지고 신호를 또 보내고 또 다음 위성이 보내고 완전 지구 전체를 위성으로 둘러싸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링크는 많은 위성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 속도는 4G와 5G의 중간 속도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상용화 되었고 한국에는
내년에 상용화 된다고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스타링크에 대해 유승과 그의 간단한 지식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앞으로 해상에서 데이터 사용 가능한 스타렉스라 되어 있네요. 수정하겠습니다. 스타링크 위성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시간은 일론 머스크의 스타렉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미나게 보셨으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